자, 일단 미국 증시 우리 한번 일단 좀 요약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사실 이제 지난 간밤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좀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나스닥이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한 1.23, 21% 정도 좀 조정을 받았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5% 정도 좀 조정을 받은 모습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FOMC 회의록 관련된 부분이 어떤 조정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막판에 사실 이제 좀 이제 금리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 인상을 좀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좀 발언이 조금은 이제 다시 주목이 되면서 시장의 좀 하방 압력을 좀 고려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이제 이 주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좀 이제 주봉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4주 연속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른 상황이거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5주 정도 차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이제 CPI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CPI가 확실히 좀 고점을 좀 찍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좀 역기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CPI 데이터가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구간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4주 연속으로 좀 반등이 나왔고, 사실 반등이 이제 나오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 그리고 이제 7월 FOMC 이제 회의록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간 그렇죠. 데이터죠. 그리고 이제 뭐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이제 9월에 어떻게 올릴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사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FOMC 관련된 어떤 회의록에 대해서 약간의 좀 관망 심리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좀 특별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았나. 근데 그게 약간 FOMC 좀 핑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기술적인 좀 조정이 조금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지금의 이 반등세, 네. 좋으면서도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언제 다시 급락으로 돌변할지. 또 다들 이 베어마켓 랠리의 끝부분에 와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다시 또, 전저점 테스트를 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나스닥 오늘 의미는 그렇게 둘 필요는 없다. 건전한 조정 정도? 저는 특별한 어떤 악재에 의한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한 4주 정도 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7월 FOMC 회의록에 약간 핑계가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7월 FOMC 의사록, 네.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뭐 사실 다 얘기됐던 거죠. 다 네. 이제 알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음번에는 한 50bp 정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기대할 만한 말들이 있었다. 이런 게 또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연준 의사들은 이제 50bp 관련돼서는 확실히 좀 이제 찬성한 듯한 좀 느낌이 있었고, 이제 연준은 물가를 확실히 좀 강력하게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제 최종적으로 기준금리에서 이제 금리를 바로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상받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가는 잡긴 잡되 뭐 리세션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무조건 뭐 하향하진 않을 것이다.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그 연준 의사들이 약간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좀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금리를 뭐 4%대까지 올려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 FOMC 회의록, 그다음에 이제 그 기자회견, 완화적인 기자회견과 어느 정도 괴는 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9월 달에 금리 인상 폭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하나의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나라는 이제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근데 그 FOMC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당장 어떤 그런 금리 수준을 결정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8월, 9월
어떻게 보면 2달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발표되는 지표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 7월에 나왔고 이제 8월에 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금리의 어떤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장이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간밤에 좀 뉴욕 증시가 움직인 거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긴 우리가 그 가족분들 기억하시죠? 그 우리 여러 번의 그 방송을 통해서 지금의 이 계속 만약 이 상승세로 가는, 그래서 증시가 과열되는 것을 연준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네. 말하는 형태 그런 것들이 있겠죠. 하여튼 네,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영국 금리를 가져오셨는데 영국 금리 뭐 중요한가요? 사실은 이제 EU, 특히 이제 영국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는 이제 좀 세계 증시에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40년 이래 최고치 수준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지금 10% 이상 좀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하는. 10%까지? 네,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시장 예상치가 9.8, 전월치가 9.4였는데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0%대. 그리고 근원 CPI도 전년 대비 6.2%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가 5.9, 6월치가 5.8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근원 CPI도 넘어갔고 물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 9에서 이제 꺾여 내려가는 건데 영국은 10을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유럽이 이렇게까지 좀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고요. 또 최근에 본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겨울에 전력난, 에너지 그렇죠. 대란이 심각할 것이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측면에서 영국의 어떤 이런 물가 지표는 하나의 좀 이런 판단하는 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예상이 영국 중앙은행이 지금 10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물가 상승률이 13.3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13%라는 건 글쎄요. 지금 영국의 런던이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일단 파운드도 그렇고 엄청 비싼 상황에서 거기서 13%가 더 오른다? 좀 상상이 가지 않는 듯한. 유학생들이나 거기에 그 주재원들 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정말 영국 물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이제 큰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만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유럽, 특히 뭐 영국부터 시작해 독일, 이 러시아의 어떤 관계가 계속 좀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물가를 어떻게 보면 좀 계속 신경 써야 될 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뉴질랜드도 지금 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뭐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상당히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뭐 미국에서 어떤 7월 FOMC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안도하는 전 난리가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영국의 지금 물가 상승률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자기다운님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그 우리 윤여민 FP님 이름 대신에 하창봉 대표 이름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네, 그 수정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영국을 통해서 우리가 또 EU의 어떤 분위기도 알 수 네. 있겠죠.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EU하고. 근데 사실 12%면 이 정도 가면 이건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는 길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EU도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미국도 그렇고 이제 뭐 EU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 자체가 이 물가에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은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하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라든지 어떤 이런 지표에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감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피부에 와닿게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 또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상당히 좀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떤 주가의 어떤 측면을 넘어서 확실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다급해진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지표가 아닌가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소매 판매 지수도 좀 나왔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수출보다는 이제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비의 어떤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해진 시점인데 일단은 이제 7월 소매 판매가 지금 어떻게 보면 6월하고 좀 동일하게 나왔고 야, 이거 소매가 많이 안 늘어가네? 약간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내용을 좀 뜯어보면 확실히 이제 물가의 어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소비의 형태도 약간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확실히 유가가 조금은 좀 하락을 했고 뭐 신차라든지 어떤 자동차가 상당히 비쌌으니까 여기서 소비를 약간 줄여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소매 관련된 이제 이런 이제 좀 종목들이 발표가 하는데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약간 소비 쪽으로 약간 움직이는 트렌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나 요건 좀 차 이런 쪽으로 좀 비용을 좀 쓰지 않고 이 부분에서 좀 절약된 부분을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다른 항목으로 좀 지출하는 그래서 약간 소비의 트렌드가 변경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른 게 없습니다만 이제 자동차라든지 주유소를 제외하면 7월 소매 판매는 0.7%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올해 이제 뭐 판매가 약간 둔화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매크로 봤을 땐 하지만 좀 경기 침체로 보기에는 사실은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또 이제 생각이 좀 나아가면 그러면 FOMC가 금리를 더 올릴 수 더 스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물가도 빠르게 올라가지만 어떤 회복력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리세션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다 정도까지만 좀 해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창에도 지금 채팅창에도 뭐 서울우유가 지금 뭐 인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민감한 우리 서민들이 먹는 이런 것들은 되게 민감하잖아요, 가격이. 아, 그렇죠. 네, 하여튼 올릴 수밖에. 근데 올려도 지금 우리가 이해가 돼. 워낙 모든 게 다 힘드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것도 있고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뿐만 아니라 뭐 취업부터 시작해서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저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만큼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도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제재로 바로 또 넘어가 볼까요? 중국 제재, 이게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가운데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패권 싸움을 이 이제 힘든 상황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이렇게 잡나라는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중국이 원하는 이제 테크 제품들을 좀 미국이 대부분 다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뭐 반도체, 뭐 AI 기술, 뭐 항공우주 부품 이런 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20년 상무부의 수출 승인율을 보면 94%, 작년에 88% 정도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어떤 품목이라든지 항목이 높다는 거 봤을 때 이걸 갖고 우리는 중국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금 그 리덕션 액트가 좀 이제 발의가 됐는데 여기서 또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원산지 표기를 확실히 해라. 원산지 표기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감면이라든지 보조금 받을 수 없다. 이번에 전기차 뭐 이런 것들 네. 다 그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리튬과 코발트 같은 배터리 광물 소재가 미국이나 FDA 맺은 국가에서 추출되거나 가공이 돼야 한다. 1번. 2번.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생산 조립도 상당 부분 북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상당 부분이 몇 퍼센트? 아, 이게 50% 이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달리다 보니까 이 현대차, 기아가 아직 이제 공장 짓고 있고 지으려고 하는데 뻘쭘해졌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리스트에 보면 그 차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 섞인 어떤 부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자동차가 물론 다른 이슈도 있죠. 뭐 이제 현대차 그룹은 약간 분사 이슈도 좀 있긴 한데 뭐 약간 루머성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조금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는 사실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뭡니까? 인센티브 전기차에서 뭐 제외하겠다. 이런 난 이거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요거는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중국 제재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우리가 가장 뭐 전기차 부분도 있겠지만 네. 워낙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이 소부장 쪽에 투자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네. 삼성전자 주주가 뭐 600만 명이 넘어섰다니까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 반도체 섹터. 그렇지 않아도 겨울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 칩4 동맹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이게 또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 대표적인 우리가 보는 섹터들이 다 지금 여기 엮여 있는 거죠. 아, 중국하고 다 엮여 있어요. 다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선반영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제부로 2분기 어닝 시즌 다 끝났잖아요. 네. 근데 소부장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를 비롯한 소부장 종목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주가는 이미 다 뭐 겨울이 온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러한 좀 정세를 다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래서 주식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럼 그 선반영이 어디까지 주가에 녹아져 있느냐라는 측면인데 저는 이제 9월 달 정도부터 반도체에 그래도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9월 달에 무슨 이벤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테크주들 이제 뭐 미국에서 보면 이제 AMD, 엔비디아, 인텔이 이제 이노베이션 어떤 이벤트들을 좀 하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뭔가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이제 뭐 재고 조정 얘기 맨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AMD 같은 경우가 지금 빠르게 좀 시작을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29일 날 차기 라이젠 프로세서가 좀 공개가 되는 이런 행사가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해당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차기 서버 CPU에도 쓰인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신호탄을 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9월 20일 날, 현지 시간 9월 20일 날 CPU 기술 컨퍼런스 및 애널리스트 데이를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차기 CPU 관련돼서도 분명히 지금 공개가 되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가장 이제 눈여겨보는 이제 행사가 바로 인텔이 현지 시간으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인텔 이노베이션 이벤트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인텔 하면 생각했던 게 DDR5 요게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인텔이 작년부터 DDR5가 좀 호환되는 지원되는 CPU를 발표를 하겠다. 특히 이제 서버용이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호환성 문제 테스트한다고 작년에 한다고 했다가 올해 상반기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계속 밀려서 1년 정도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좀 발표가 좀 유력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도 좀 DDR5 관련된 종목들은 그나마 최근에 조금 이러한 좀 우리가 말하는 일정 매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좀 버티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좀 테크주들의 좀 이벤트가 좀 있고 여기서 분명히 뭔가 이제 뭐 신기술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분명히 가이던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 특히 우리나라 소부장 종목들 가지신 분들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저도 그 중에 하나를 보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손절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되는 어떤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이벤트가 나오면 확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벤트를 통해서 분명히 겨울에 대한 지금 뭐 D램 겨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오고 있지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분명히 반등의 모멘텀을 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슈를 아무리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 싸다. 소부장 종목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섹터는 이제 조금은 겨울이 끝나갈 수 있는 좀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반도체 섹터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순환매가 돌아왔을 때도 반도체 섹터가 가장 하루 잠깐 찔끔 오르다 어제 도르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 또 빠졌기 때문에 또 이러한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좀 테크주들의 어떤 이벤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 특히 이제 D램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반등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가지신 분들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그렇다고 반도체 섹터가 다 한 번에 오른다기보다는 뭐 일정 매매를 통해서 DDR5 관련주가 좀 오르고 뭐 기판 쪽 이렇게 좀 순환매가 조금씩 돌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제 그렇게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3분기, 4분기 좀 하방에 대한 그러니까 하반기 가이던스가 조금은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좀 낮은 위치에 있다.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 이번에 실적 발표 어제인가요? 그저께 마무리됐죠. 네, 마무리됐습니다. 네. PCB 쪽이 전부 날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네, 하여튼 미중 패권 전쟁 그 가운데 껴가지고 아주 우리가 힘들어요. 근데 참 이 그림에서 네. 아까 채팅창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허클님 저 이 가로막대 저 블루색 네네. 그린색이죠 그린색 저 막대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가 이제 이 라인대에 산 사람들의 이제 비중을 좀 표시한 건데 결국 여기서 사신 분들이 비중이 좀 높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스닥 종합이었는데 지금 13,000에서 14,000포인트대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의 비중이 이만큼이 좀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매물대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샀다가 이만큼 기다렸으니까 이제 좀 던져야지. 그치? 아이고, 내가 흥분했어. 본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한 5개월, 6개월, 1년 물렸었어. 네. 근데 이게 내가 산 가격이 오면 일단 팔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게 지금 13,000대. 그래 13,000에서 14,000대가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다 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과 좀 프링을 말하는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이나 네. 아니면 호재가 필요하다. 뚫고 올라갈. 네, 그렇죠. 근데 그 호재가 없다 그러면 계속 횡보하거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강력한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거나 근데 그러려면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력한 호재가 필요한 거죠. 뉴스 플로우가 필요한 거고 어떤 정책 모멘텀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 정책 법안도 많이 지금 서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유가 잡기에서 시추 같은 것도 막 지금 허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정책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같이 묶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3,000대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좀 더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데 또 이제 9월 FOMC를 앞두고 어떤 좀 이벤트가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